221년 8월 송건이 조비에게 사신을 파견해서 칭신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유비가 오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조비의 신하 중 유엽이 조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와 촉은 작은 나라인데 스스로 공격하니 이는 하늘이 망하게 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 지름길로 장강을 건너서 습격해야 합니다. 오가 망하면 촉은 외로워지니 만약 오를 반으로 나누어 촉에게 준다고 하여도 촉은 정말로 오래 존재할 수는 없을 터인데 하물며 촉이 그 변경을 차지하고 우리가 그 안쪽을 차지하는 경우에야 어떠하겠습니까? 유엽은 조조가 한중을 정복했을 때 그 여세를 몰아 촉을 공격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조조가 그 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도 조조가 유엽의 말을 들었더라면 유비가 촉을 차지하기 전에 조조가 촉을 차지했을 겁니다. 삼국시대가 성립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 전력이 있던 유엽이 이번에는 유비의 손권 공격에 조비가 손권을 공격하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저도 유엽의 제안을 조비가 받아들였다면 손권은 무조건 망했을 것이고 유비도 그 뒤를 따랐을 것이 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엽은 정말 탁월한 대세관을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관도대전 당시 유엽이 발석차를 개발한 인물로 나오지만 이것은 허구이고 정사에서의 유엽은 적절하고 날카로운 헌책을 제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조비는 유엽의 오를 공격하라는 제안에 대해 다른 사람이 칭신하겠다고 하면서 항복해 왔는데 이를 정벌한다면 천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오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니 또한 오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촉의 배후를 습격하는 것만 못하오라고 답했습니다. 유엽은 다시 촉은 먼 곳에 있고 오는 가까우며 중국이 그들을 정벌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군대를 돌려온다면 그들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유비는 화가 잔뜩 나 있어서 우리가 오를 정벌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면서 진격하여 우리와 오의 땅을 나누어 가지려고 할 것이며 원래의 계획을 고쳐서 화가 난 마음을 누르고 오를 구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유엽의 이런 탁월한 견해는 위가 천하의 70%이고 촉한과 오를 합쳐서 30%밖에 되지 않는 당시의 군사 지정학적 형세 판단하에 기초한 겁니다. 따라서 유엽은 촉한과 오가 동맹을 해야만이 위에 대항할 수 있는데 유비의 손권 공격은 촉오 동맹을 깬 것이고 게다가 이 기회에 위가 오를 공격하면 관우 복수전의 기치를 내건 유비로서는 오를 도와 위를 막아낼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또 유엽은 조비의 말대로 위가 촉을 공격한다면 촉이 너무 멀리 있어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라고 정말 알기 쉽게 조비에게 알려준 거죠. 그런데 조비는 항복한 송권을 공격하는 건 천하인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조비는 유엽의 제안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오의 항복을 받아버립니다. 과거 유비가 조조의 숨으로 뛰어든 적이 있었을 때 조조의 신하들 중 상당수가 유비라는 영웅을 이참에 제거하라고 권유했을 때 조조는 조비처럼 동일한 논리를 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비를 살려준 그때의 조조의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엽의 제안에 반대한 조비의 판단은 잘못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조조 상황은 이제 대업을 위한 초기 단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천하 사람들의 인심을 잃기에는 유비를 죽이는 것이 실익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때의 조조의 상황이나 현재의 조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조조가 유비 때문에 천하를 얻지 못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삼국 정립의 시대에서 만약 촉한과 오가 동맹을 유지하는 경우 아무리 위가 강력하더라도 중국 통일을 이루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280년까지 삼국 정립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엽의 제안대로 했다면 바로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하인들의 마음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중국 대일통을 한 위대한 황제로 조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의심스러운 송권의 항복을 무시했다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유엽이 지금 제가 분석하는 것처럼 조비에게 더 이상의 얘기는 할 수 없었고 결국 조비의 실책으로 삼국 정립은 이후 수십 년간 더 지속되는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삼국지연의는 유엽을 이런 탁월한 전략가로 전혀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정사 삼국지와 삼국지연의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알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비가 이릉전쟁에서 송건에게 패하고 귀국한 다음 223년에 사망합니다. 당시에 유비의 아들 유선은 10대였습니다. 유비는 죽기 전에 영안에서 탁고를 진행합니다. 탁고는 어린 아들을 중요 신하에게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유비는 두 명의 신하에게 탁고를 합니다. 제갈량과 이엄입니다. 탁고의 정은 제갈량, 이엄은 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에게 탁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상의 재능은 조비의 10배에 달하니 필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끝내 대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요, 만약 내 아들이 보좌할 만하면 보좌하고 만일 그 아이가 그만한 재능이 있지 않거든 승상께서 성도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오.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신이 감히 고갱지력, 즉 신하로서의 헌신을 다하고 충정지절에 힘쓸 것이니 죽기로 계속할 것입니다. 유비가 제갈량만 불러서 탁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이엄이 배석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비는 촉한의 새 정치 세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새 파벌은 첫째는 본토 세력인 익주그룹, 둘째는 유표의 예부하 그룹인 동주그룹, 셋째는 원래 유비 세력인 형주그룹입니다. 이엄은 처음 유표 밑에서 일했는데 동주그룹이죠. 조조가 남하할 때 유장에게 투항했습니다. 익주그룹입니다. 이엄은 그리고 형주그룹과 가장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이엄은 동주그룹 출신이지만 익주그룹과 형주그룹과도 친한 사이였습니다. 유비가 필요시 자신의 아들을 제갈량이 제거하고 대권을 잡으라는 얘기는 마음에 없는 얘기였을 것이고 당연히 제갈량도 그런 얘기에 대해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로 답변을 했습니다. 유비는 이런 제갈량의 반응도 예상했을 것이고 이런 대화를 이엄이 듣게 함으로써 제갈량이 혹시라도 또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 그를 제거하라는 암시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비는 산전수전 다 겪은 자수성가형 정치가이므로 절대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순진하게 유비의 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유비가 탁고를 제갈량, 이엄에게 했다는 것은 바로 촉한의 새 정치 파벌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촉한은 주계, 신구의 모순 속에 형주, 익주, 동주그룹과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삼중의 모순 위에 건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비가 이릉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촉한에서는 반란이 많이 일어났는데 유비로서는 믿을 수 있는 건 형주그룹이고 대표자인 제갈량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에게 맡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